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 하지만 70여 년 전 이곳은 온갖 잔인한 학살로 인해 온 산하가 피로 물든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호남 지역은 정규군 간의 전투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군과 북한 인민군 사이의 전쟁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는 주로 경찰과 빨치산의 대결, 인민유격투의 이런 성, 그러니까 비정규군과 경찰과의 전투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죠. 아군과 적군의 전투보다 더 참혹한 전쟁이 한 지역 안에서 그리고 한 마을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빨갱이 앞집이라고 해갖고 총살당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6.25 때 동네에서 쫓아 산다는 사람들은 가족까지 뱃속 애기까지 다 죽였단 게. 다 불질러 버리고 완전히 그 젊은 애들을 그냥 막 희생시켜버리고 총살시켜버리고 막 그래요. 1950년 최악의 킬링필드였던 전남. 이웃끼리도 죽고 죽이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국내 모든 출판물을 총망라에 보관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서구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 전쟁의 진실이 담긴 4권의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6.25 사변 피살자 명부입니다. 이 명부는 1952년 정부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것인데요. 한국 전쟁 당시 적대 세력에 의한 피살자 명단이 지역별로 피해자의 신원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엔 특히 영광군의 피살자가 2만 1,000여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 명부에 적힌 전체 피살자의 72.6%가 전남에서 희생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950년) 영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역 빨치산 본부가 있었던 백수읍 대전리. 대대로 이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장용희 씨 집안. 하지만 이젠 집터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건강하시죠? 한국 전쟁 당시 풍비박산이 된 집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장씨 남매는 10년 전부터 그때를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같은 것이 있어라도 우리 같은 장씨도 것이야가도 파가 두 파가 이제 갈려져 버렸지. 예. 그러니까 그런 저쪽 거시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싹 데려가 버렸지. 이제 대창 부대들이 있었고 대창으로 해서 막 찔러서 죽이고. 우리 어렸을 때 어째서 그러냐면 이제 무조건 놀다가 같은 마을의 좌익 세력이 당시 3살이었던 작은아버지부터 72살 증조 할머니까지 장씨 일가족 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그쪽에 대전리에서 아마 뭐랄까 좀 소위 말하면 잘 사는 편에 속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랄까 옛날에 예비군 중대장역인가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청년 단장인가 회장인가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같은 날 처참하게 희생당해 한자리에 묻힌 가족들.
이들이 몰살당하던 날 외출을 했던 남매의 아버지 장호진 씨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천의 고아가 돼버렸던 아버지는 평생 눈물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못 사셨어요. 학교도 어느 정도 나오셨는데 늘 술을 드시고 괴로워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40대 초반에 돌아가신 거죠. 당시 영광 백수의 구수산 갑봉에는 인민군 본부가, 수리봉에는 국군의 인민군 토벌 기지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주변 마을에서도 서로 죽고 죽이는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국군의 9.28 서울 수복 이후 학살은 더 심해졌습니다. 월암산 자락에 자리 잡은 염산면. 이곳에선 특히 기독교인 집단 학살이 많았는데요. 수복 소식을 들은 영광의 우익 청년들은 국군과 유엔군을 환영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군은 영광에 주둔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인민군도 퇴각했지만 지방 좌익 세력과 빨치산은 여전히 영광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국군이 떠나자 10월부터 좌익의 잔인한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이 무렵 염산교회에서도 77명의 신도가 학살당했습니다. 단일교회에서는 가장 전국에서 많은 숫자가 순교를 하셨죠. 네, 순교했던 이유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공산주의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그 사상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했죠. 청년 신도 5명을 끌고 가 죽창에 찔러 죽였고, 나머지 신도 수십 명은 새끼줄에 서로 묶어서 돌을 매단 채로 바닷속에 던졌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무자비하게 수장됐습니다. 이런 7명 가운데 살펴보니까 28명이 주일학생 어린이들이에요. 28명이 어린이들이 순교를 한 겁니다. 목이 없는 자녀들도 있고요. 이렇게 목을 쳐서 바닷물에 던지기도 했고, 돌에 묶어서 던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뻘 속에서 막 엉켜 있는 그런 시신들을 건져서 이제 이렇게 합장으로 장사를 지낸 거죠. 교회 옆 순교자 묘지. 비극은 이곳에서 그치지 않고 인근의 야월 교회마저 전체 교인 65명이 몰살당했습니다. 당시 영광의 민간인 희생자는 좌우익을 통틀어 2만 5천여 명. 여성의 피해도 컸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청장년층이 가장 많지만 일가족이 학살되면서 10대 이하 아이들도 30% 넘게 희생됐습니다. 왜 이렇게 영광군의 피해가 컸던 것일까요? 한국전쟁 당시에 그 9.28 수복이 이제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영광 지역에는 국군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영광 읍내만 10월 30일에 수복이 되었고 나머지 다른 면 지역은 11월, 12월 그리고 심지어는 3월경이 되어서야 완전히 수복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중간부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민군이 물러가고 국군이 영광군을 수복하기까지 걸린 3, 4개월의 공백. 그때 산으로 피신했던 지방 좌익에 의해 가장 많은 학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역 결과 보고서는 영암에 대한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찰들도 왔다가 나주에서 왔다가 밤 되면 가버리거든요. 또 이 안에 좌익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제할 권력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나의 가족, 이 가족 친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가족 전원을 죽이는 거죠. 그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보도연맹 가입자를 중심으로 좌익 용의자들에 대한 이른바 예방 학살을 대대적으로 자행했습니다. 8월 들어 이민군이 남한을 점령한 후에는 인민재판 등으로 우익 인사들이 숙청됐습니다. 전세가 뒤집히고 좌익 토벌 과정에서 또다시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좌우익을 합쳐 모두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전쟁 기간에 학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낮에는 군인들이, 저녁에는 산에 있는 빨치산들이 지배한다. 이런 것들이 전남 지역에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권력의 교체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 민간인 희생들이 어떤 보복과 가해, 보복, 가해, 보복 이런 방식이 여러 번 반복되는 지역에서 유독 그 피해가 컸다. 배를 타고 7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가는 길. 1950년 7월 경찰에 강제 연행된 해남 주민 350여 명은 영문도 모른 채 진도 갈매기 섬으로 끌려갔습니다. 6.25가 나자마자 인민군은 7월 27일 날 해남을 들어왔는데 7월 10일부터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승만 정부가 전국적으로 좌익 전향자 30여만 명을 가입시켜 만든 보도연맹. 전쟁이 나자 보도연맹원들은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끌려가 대량 학살됐습니다. 무인도인 진도 갈매기 섬으로 끌려가던 해남 보도연맹원 중 일부는 배 위에서 총살당해 수장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섬에 도착한 뒤 한바탕 요란한 총소리가 조용하던 무인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여기서 배를 대가지고 10명씩 묶어가지고 여기를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전부 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 사살까지 하고 또 며칠 후에 와서 하얀 옷이 너무 이렇게 저 간판같이 보이니까 나중에 그 옷을 불질러서 시체를 해봤다. 그때 형을 잃은 오길록 씨는 14년 뒤에야 겨우 유고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나무가 없었어. 지금 이렇게 나무가 큰 거예요. 전혀 없었어요. 네. 여기가 아주 뼈가 아주 유골과 뼈가 아주 바닥에 지천에 깔렸어요. 갈매기섬 희생자 대부분은 해방 후 해남 농민 추수 봉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에 강제로 가입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길록 씨 가족의 불행은 형 오철수 씨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밭을 메고 있는 제 누나하고 또 다른 누나하고 갈매기섬에 가서 남편을 죽임을 당했던 형수하고 밭을 메다가 또 경찰관이 지나가서 오니까 우리 오빠 남편 죽였으면 되지 왜 우리한테 접근하느냐 하니까 그냥 인연들 봐 하고는 한 누나는 끌고 가서 그 대밭에다 죽이고 우리 누나는 밭에서 그냥 직결처분을 하고 형수도 끌고 가서 죽이고. 40년 넘게 광주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이창준 씨.
1980년 5.18 때에는 직접 차량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위한 차량에다 총을 막 쏘니까 시민들 옆에서 빨리 총을 피하라고 그러고 막 차에서 막 기사들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막 총을 쏘니까 막 그 학생이 꼬꾸라진 그 현상 그거이 막 꿈이 막 현몽돼갖고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의 공포와 충격으로 한동안 운전대를 잡기도 힘들었던 이창준 씨. 그에겐 5.18 당시 시민들을 겨냥했던 계엄군의 총소리가 73년 전 아버지를 죽인 총소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남이가 이렇게 해서 죽었구나. 네? 계엄군이나 경찰들이 죽인다는 게 바로 이렇게 해서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죽였구나. 이렇게 죽여놓고 너희들이 빨갱이라도 죽였다 그런 것 아닌가. 이창준 씨 집안의 비극은 해남 보도연맹 사건으로 작은아버지가 갈매기 섬에 끌려가 학살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인민군 점령기가 끝나고 다시 국군이 들어오면서 더 큰 불행이 닥쳐온 것입니다. 경찰 돌아와 이제 피난 갔다 돌아온 경찰 이렇게 마담면 그 노아리가 붉은 데기 거기다가 갖다 죽여버렸죠. 그때 이제 아버지하고 또 고숙이 있었어요. 둘째 고숙 윤기봉 씨라고 마담 남길이 그것도 같이 갖다 죽여버렸죠. 보도연맹 유가족으로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렇게 빨갱이 집안이라는 굴레가 씌워져 오래도록 남은 가족들까지 고초를 겪었습니다. 영원히 보면 진실규명 결정서 이것이 내가 아버지는 빨갱이 아니다. 그래요. 빨갱이 아니다. 공산당이고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순수한 민간이었다는 것이 그것이 진실규명이 나온 것입니다. 장흥 제암산 아래 자리 잡은 마을. 1950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날은 무서운 불청객들이 찾아왔는데요. 9살이던 위안심 할머니. 가족이 밥을 먹던 중 밖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들하고 막 있고 없어. 아버지들은 다 어디로 숨어보고 없어. 어디로 숨을 때를 해놨노고. 우집에 가서 이렇게 부엌에서 아궁지 가서 이렇게 이제 방을 이제 뒤담고 일하고 있는데 그냥 순경들이 와서 총 다 놔서 죽여버렸어. 갓난쟁이 막내 동생과 엄마가 난사하는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고 도망치던 어린 위안심도 왼팔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몇백 명 죽었지 아주. 밥 먹을 시간에 그래놔서 반란군 밥 해줬다고. 그랬다가 돼요. 반란군 밥 해줬다고 그렇게 죽였다가 돼요. 제암산에는 반란군 집은 본부요 본부. 20번이요. 제암산 빨치산들이 밤이면 마을에 내려와 곡식을 강탈해 갔는데요. 때문에 죄 없는 마을 사람들까지 토벌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다 이제 순경들이 우리 집에서 상랑에다가 우리 쌀에빗자락에다 불 땅 덩어갖고 우리 집에서부터 차고차고 불을 다 질러버려. 엄마 온 동네로. 그래서 나는 이제 요놈을 이제 찾고 이제 어떻게 그 째까난 것이 애가 집으로 간다고 갔어. 이제 다 죽어보고 없어.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냥 그 없어진 거 같잖아. 다행히 목숨을 건진 위안심 할머니. 마을 사람들을 죽인 토벌대가 인근 동산에 주둔하며 자주 불렀던 노래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최후의 결전을 마주러 가자. 생사자 울면은 단결이다. 나가자 굳게 뭉치여. 그렇게 그 노래가 얼마나 셌으면
나 같은 어린이한테 그러면 기회가 들어왔는가 모르겠어. 지금도 그 노래가 귓가에 맴돌 때면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소면제를 먹고 자면은 조금 그래도 한 3-4시간 잔디 소면제를 안 먹으면 저녁 내 눈만 이렇게 감고 있지 잠이 안 오고 살짝 잠이 들면 죽을 사람들이 다 배이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죽겠어. 그냥 밤이 요새 밤이 짧은 것인데 밤이 송신나게는 지르고 죽겠어. 전남 섬 지역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는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습니다. 임자도에 딸린 섬 수도. 이호기 씨 집안은 대대로 300여 년 동안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60여 가구가 살았었습니다. 적은 동네는 아니죠. 섬 크기는 굉장히 큰 섬인데 이 씨 집안의 합동선산. 그런데 이호기 씨 할아버지 형제와 아버지 형제 그 일가까지 모두 73명이 같은 날 목숨을 잃고 이곳에 묻혔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장은아버지 두 분만 수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살았고 수도에 계신 아무튼 4촌, 5촌, 6촌, 8촌 가족 20촌 12촌까지 아마 12촌까지 거의 멸종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육지가 수복된 후에도 섬에선 여전히 기세등등했던 지방 좌익에게 집안 남자들이 끌려가 처형당했습니다. 죽여가지고 그 시신들 다 이쪽 바다로 내던져가지고 흘러가게끔 만든 그 현장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학살은 3일 동안 이어졌는데요. 노인과 여자, 아이들까지 닥치는 대로 바다에 생매장시켰습니다. 태어난 지 한 21일, 24일 그 무렵 애기들까지도 아무튼 엄마가 없고 여기 사주라 갖고 그냥 물속으로 그냥 밀어 넣어 갖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섬으로 분가를 했던 이호기 씨의 아버지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거센 물살이 삼켜버린 가족들은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남 신안에서 최초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현재까지 조사된 신안의 희생자는 1,1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1950년) 겨울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도 애꿎은 민간인들이 화를 입었는데요. 한평에서는 유가족들이 마을 한켠에 국군 전사비를 세웠습니다. 국군 11사단 제20년대 제2대대 제5중대 소속 국군 2명이 공비 토벌 중에 전사하였기에 명복을 기리고자 이 하천 저 끝에 있는 데가 지하보라고 보가 있어요. 여기 마을 앞에 시목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마을 뒷산에서 공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전투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인근 불갑산과 태청산에 입산한 빨치산과의 전투 중에 국군 2명이 전사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중대장이 그냥 화가 나서 화장을 하면서 여기를 외롭지 않게 무슨 동물을 수천 명을 째매주마 화장을 하면서 중대장이 연설을 그렇게 하고 12월 6일부터 학살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부터 이듬해 1월까지 11사단 5중대는 한평에서 1,500여 채의 집을 불태우고 520명이 넘는 주민을 사살했습니다. 11사단장 최덕신이가 내건 구호가 견벽 청해작전입니다.
이 지역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걸 다 깨끗이 청소해버려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막 죽이는 거죠. 피해랑 가라해갖고 뒤에서 청소해버리고 가족끼리 다 생활필요품 갖고 가져가라 해갖고 갖고 나오니까 또 앞에서 또 청소해버리고 그런 형태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은 모두 2만여 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과 관련된 사건이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신청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역시 피해가 어느 지역보다 컸던 전남입니다. 그런데 조사된 민간인 학살의 피해 규모에 비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이들은 턱없이 적습니다. 너무 지독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안 되니까 잊어버리고 무조건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현재에 몰두하려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또 진화의 신청을 했을 때 이게 언제 정권이 바뀔지 모른다. 정권이 바뀌면은 이게 기록이 남아서 내 자식한테 피해가 돌아갈지 모른다. 이런 생각에 지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창, 영암,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자는 진실 규명이 된다 해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조차 없습니다. 여야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인민군을 지원하던 이 부역자 혹은 빨치사 인민군과 함께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보상이 돼요. 그런데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국군이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군경을 지원하다가 죽은 사람은 또 보상이 안 돼요.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영광에서 좌에게 몰살당한 한 집안의 생존자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 그 영광에서 왔어요. 식사하셨어요? 근데 밥 먹으려고 그래. 유 씨 할아버지 집안의 일가족 50여 명이 특별 자위대란 이름의 지방 좌익에게 화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형제는 5명이거든요. 다 죽었어. 나하고 조카가 둘이 살았는데 그때 그냥 내가 조카 들어서 도망가 버렸거든. 네. 3살 먹은 2살 먹은 5살 먹으니까 다 죽여버린 거야. 하지만 이런 집안 사정이 알려지는 것마저 꺼려하는 할아버지. 정부의 진실규명 신청을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냥 다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나도 그런데 내가 저때도 보니 글씨를 하려했나. 우리 조카가 장아버지 다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리고 옛날 글씨를 그냥 다시 생각해버렸지만 곤란하니까 그래 맞다. 생각을 안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를 없애려고 한 거야. 그동안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억울하게 죽으신 분들 50명이나 되는데 그분들 이름이라도 석자라도 우리 신문에 나온다지 어디 광고에 나온다지 하면 소대 청산 삼역소 고향 영광을 떠나 가족의 묘까지 전부 이장해버렸는데요. 90이 넘도록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울분은 서해를 하며 애써 달래고 있습니다. 평생을 다 들어가지. 첫째는 옛날에 우리 부모 형제가 내 부모 그 생각이고 이제 말도 못해. 말로 표현을 못해. 국가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처벌받고 폭력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가족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했던 것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숨겨야 되니까 더 이상의 어떤 다른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꽁꽁 숨기고 감추게 되는 겁니다. 순천 김씨 집성촌이었던 방촌 마을. 한국전쟁 당시 6살이었던 김상훈 씨 가족은 서울에서 고향인 이곳으로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만석군 부자였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 자금을 대기도 했던 지역 유지였고 아버지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였습니다. 상훈이에요, 상훈이. 상훈이 오네. 왔다 시상에. 상훈이. 오랜만에 옛 집터를 찾아가는 길. 73년 전 그날도 김상우 씨네 집은 근동에서 찾아온 일가 친척과 동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안택은 좋은데 집이 넓고 좋아. 우리 집에 할아버지 제사였는지 할머니 생신이었는데 그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식사들 하셨어 아침에. 그러고는 우당탕 골목이 시끄럽더니 막 순경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김상우 씨 집에 막무가내로 들이닥친 경찰은 부모님과 큰오빠 그리고 언니들을 굴비역듯이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인근 골짜기에서 모두 즉결 처형해버렸습니다. 불을 막 집집마다 다 질렀어요. 순경들이. 그래갖고 동네가 다 불타버리니까 그때 11월 9일이면 추수를 일찍 한 사람은 했을 거고 안 한 사람은 지금 막 시작했을 거고 그때는 늦게 거둬들였으니까. 그랬는데 먹을 것조차 다 타져버리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아 신세가 된 김상훈 씨. 빨갱이 자식이 되어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라야만 했던 어린 김상훈은 실어증으로 3년 가까이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9살 때 학교를 갔습니다만 그때도 말을 잘 안 하니까 고모님이 이제 학교로 오셨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제가 벙어리는 아닌다고 귀도 다 들리고 다 하는데 갑자기 애미애비 잃고 형제도 할머니까지 다 잃고 기가 막히니까 저렇게 말은 안 한다고 다 알아듣는 건 다 알아들을 거라고. 근데 어른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실어증은 나아졌지만 가족을 앗아가 버린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다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말 듣고 싶은 말보다 따뜻한 한 번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품에 한 번 안겨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고팠어요. 누구라도 와서 상훈아 밥 먹어라 그 소리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쟁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목숨을 잃는 고통, 그 불안, 공포 이런 것은 비슷하지만 또 특징적인 게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목숨을 잃는 현장이 있었고 그걸 목격하고 또 유가족이 됐다는 점에서 또 어떤 재난보다 또 그 참혹함이 심각하다 이렇게. 근데 이게 특히나 어렸을 때라든지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심각하게 압도적인 공포를 경험하고 나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근데 이게 평생을 가는 것이죠. 조사 결과 한국전쟁 피해 당사자의 절반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23% 이상이 지금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으면서도 이들의 85% 이상은 어떤 치료조차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흘러가는 세월에 묻어버리고 생계에 급급해서 또는 극복하지 못한 채 잊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트라우마의 처리라고 하는 것들에 이게 재경험이 되고 또 해리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기억의 조각들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 깨진 조각들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찌르는 그런 아픔 같은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갑니다. 기억이 잘 처리가 안 되고 뾰족하게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7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반응이 굉장히 압도적이고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포항공대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쥐 실험을 통해 트라우마가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인데요. 한 상자에서 강한 전기 자극을 받은 경험이 있는 쥐는 다시 그곳에 들어가자 예전 공포를 기억하는 듯 얼어붙어 버립니다. 장소에서는 전기자극을 받았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무서운 곳이다 라고 기억을 하니까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매우 폭력적인 경험을 했거나 충격적인 장면에 노출됐던 트라우마는 DNA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세포 내 유전자 주변에는 메틸 성분이 흩어져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의 후성 유전학적 변화인 메틸화가 진행되면서 DNA에 엉겨붙어 유전자의 정상적인 발현을 억제시킵니다.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특정한 유전자의 그 프로모터라고 하는 그 조절 부위에 메틸레이션 레벨이 높게 일어나면 정상인에 비해서는 그 유전자가 그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에서는 발현량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지속적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그러한 어떠한 스트레스 반응성에 대해서 훨씬 더 정상인에 비해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전쟁 트라우마와 같은 강한 자극을 받을 경우 더욱 낮아지는 유전자 발현량. 이것은 암이나 자폐증과 우울증 등 여러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트라우마는 다음 세대까지 전이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환자의 경우에서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 경험이 DNA 메틸화라는 후생 유전학적 변형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이되고 유전자 발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증명됐습니다. 후세에까지 행동이나 대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 동물 실험 결과 5세대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DNA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근데 메틸레이션은 스위치이기 때문에 켜졌다가 꺼질 수 있어요. 그럼 켜진 스위치가 내려와도 끌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그게 나아질 수 있다는 것.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기억과 상처를 안고 있는 독일.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리를 걷다 보면 길바닥에서
동판으로 만든 특이한 블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로 슈톨퍼슈타인. 걸림돌이라 이름 붙여진 이 동판은 나치에게 희생된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에 설치된 일종의 추모비입니다. 주택가에서는 이 집에 살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름과 살해된 날짜 등이 새겨진 설치물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베를린에만 5천여 개, 유럽 전역에 5만 3천여 개의 슈톨퍼슈타인을 설치, 나치 희생자를 기억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The trauma is a wound of the soul, a wound of the soul. And this is why I say the wounds of the souls of survivors cannot be healed. What you can help them to live with, what you can't live with. Because when people have the feeling that the suffering is not recognized by others, it's even more horrible. 사회적인 인정을 넘어 국가가 희생자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도 중요한데요.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라는 이름을 가진 재단. 약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100억 마르크의 기금을 독일 정부와 기업들이 절반씩 조성해 설립됐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This is a symbolic payment. This is not a real compensation of what happened to them. It was important for the survivors in the sense that the German government, the German people acknowledged the crime. 한편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생존자들의 증언을 공공의 기억으로 되돌리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they are afraid to become overwhelmed by this recollection, to become re-traumatized. And we were very thankful for this opportunity, and they allowed us to use their life stories for non-commercial purposes, meaning for education, yes. And probably you know that elderly people are very sensitive for teaching the lessons of their life to the future generation, yes. So for them it is very important that next generations learn about their life stories. 한평의 한 복지센터. 하나 둘 이곳으로 모이는 이들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생존자와 유족들입니다. 지난해부터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 유족회와 협약을 맺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먼저 그 트라우마, 스트레스 받을 때 좀 일상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고, 그리고 옆에 뒤에 보면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꽃을 보면서 마음 안정시킬 수 있는 원예 치유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지난 70여 년 동안 이분들에게 한국 전쟁의 기억과 상처는 차마 꺼내놓고 말하기조차 조심스럽고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이고 부모님 형제 돌아가시고 집 다 태워불고 그 풍랑 속에서 살다가 이제 살다가 오래 산 게 이렇게 행복한 날도 없죠. 그때 우리 어머니 기억나세요? 나 13살. 13살이면 나는 3살 먹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6.25 때. 그 생각을 하면 정말로 진짜 너무너무 비극이죠. 저 혼자예요. 그런 게
진짜 이거를 여대로 안 거시간다고 하면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억울해요. 오랜 세월 혼자 참고 견뎌야만 했던 억울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식물을 만지면서 마음 깊숙이 뭉쳐있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우리 정성 스승이 상을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향기로웠습니다. 마음이 향기하고 향기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이 꽃을 꽂을 때에 그 순간은 참 고요하고 내 마음속으로 고요하고 행복함을 느꼈어요. 그냥 한 30분이나 20분이라도 그 부분이 좀 고마워. 작은 위안에도 큰 위로를 얻는 사람들. 진실 규명부터 트라우마 치유까지 70여 년이 지나도록 국가가 다하지 못했던 책임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트라우마의 가장 치유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 지지거든요. 사회가 얼마만큼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잘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 진실화해위원회는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진실화해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진실화해재단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조사 연구 사업을 지속하고 또 위로 및 화해 조치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전투와 무관하게 무고한 이들까지 이념의 올가미를 씌워 죽고 죽였던 한국전쟁 민간인 대학살. 이 처참한 역사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는 한 한국전쟁의 비극과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